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에서는 구원파 도대체 왜 이러고 유병은 어디 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 도로 중심으로 교통량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특히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가는 데는 한남대교 목간 지점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일대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강변북로와 비슷하게 밀립니다. 강동쪽으로 교통량이 더 많습니다. 강변북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 지날 때까지, 올림픽대로도 가양대교부터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그나마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홍제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만 짧은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성산대교 쪽으로는 기름램프에서 정릉램프, 다시 홍제램프 지나는데 정체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남부순환로도 교통량이 전 시간에 비해 조금 늘었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에서 고척교까지, 다시 신림사거리부터 사당역 지나는데 각각 신호 대기시간 조금 길게 받는 편이고요. 도심 들고 나는 길 중에서는 성산로와 통일로, 마포대로 모두 도심 진입하는데 속도가 떨어집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예, 오늘도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네. 저 같은 흡연자로서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담뱃값 인상 이거 네. 얼마나 올라요? 것 같습니다. 네, 논쟁도 많았는데요. 이제 10년간 묶여 있었죠. 담배값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대폭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이제 20개비 한 갑당 2,500원 정도 하죠. 근데 이번에 오르면 꽤 오릅니다.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5,000원 선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저께 세계보건기구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담배값 인상 강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현재 세계보건기구는 한국 50% 이상 올려라, 이렇게 50% 올려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한 60%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한국의 담배값이 좀 쌉니다. 2,500원이 예, 세계적 최하의 수준인데요. 일단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이런 유럽에 가면은 거의 이제 원화로 환산했을 때 한 갑이 한 10,000원이 넘습니다. 11,000원 정도 되고요. 호주가 굉장히 비쌉니다. 16,000원, 17,000원 이 정도 하고, 대부분 OECD가 한 7,000원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500원이니까 굉장히 싼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담배값 올리면 흡연율 떨어져요? 네. 그게 이제 네? 또 지금까지 10년간 했던 논쟁이 그겁니다. 가격을 올리면 정말 담배를 안 피느냐.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담배 흡연율이 확 떨어지느냐. 그런데 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인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일단은 가격과 흡연율의 관계가 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10,000원 이상 하는, 한 갑당 10,000원 이상 하는 국가들의 평균 흡연율이 거진 다 20%가 안 됩니다. 20% 내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이제 50%는 안 되지만 45%에서 48%, 49%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도 가격 오르면은 20, 3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입니다. 실제로 2004년도에 2,000원이었던 담배값이 2,500원으로 500원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2005년, 2006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한 13% 가까이 이 흡연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오르면 담배 많이 안 핀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복지부가 지금부터 막 국회 설득하고 해서 내년에 인상을 확정하겠다. 현재는 이런 계획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가격 올려서 담배 흡연자 줄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스트레스 받는 환경을 개선을 해주면, 그건 자연스럽게 담배 흡연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가격 올린다, 이게요. 두 번째인데, 이게
그 담배값 인상하려고 시도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정당이 반드시 선거에서 손해보거든요. 아, 이거 왜 그러냐면 아니 서민들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인데 예. 건강 걱정해 주는 건 참 고마운데 좀 그럼 스트레스 줄일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네요. 다음은 어떤 여당 야당이 우리 신유 교수님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예. 외신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유럽연합이 애플, 스타벅스, 피아트 아주 굵직한 기업들이죠. 예. 탈세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애플, 스타벅스, 미국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이 미국은 간판을 달고 있지만 실은 다국적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세금을 미국에다 안 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다국적 기업들이라는 게 뭐 사실 애국심 호소하고 다른 데 세금 네. 빼돌리고 이런 거로 유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수법이 이전 가격 조작이라는 건데요. 이제 뭐냐면 이런 이 다국적 기업들은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일부러 적자를 보게끔 서류를 꾸밉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세율이 없거나 낮은 이런 조세회피 지역에 있는 법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완전히 대박치게 흑자를 완전히 주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해외 법인, 그러니까 A국과 B국 간에서 뭐 원료나 제품, 서비스 등을 주고받을 때 가격들을 살살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국에는 세금이 높으니까 미국에서는 뭐 인건비도 높게 잡고 제품 가격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자를 보게 만드는데 예. 이 과정에서 이 탈세 혐의가 아주 짙다 해서 현재 애플의 아일랜드 법인, 스타벅스 네덜란드 법인, 피에트의 룩셈부르크 법인 등을 이제 집중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얘기는 말이에요. 이 복비 네. 있잖아요. 복덕방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예. 이 복덕방이 참 뜻이 좋은 뜻인데 이 복과 덕을 저거 하는 복덕방 아닙니까? 근데 네.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좀 바뀌는 모양이죠? 바뀔 것 같습니다. 현재 수수료율은 이제 지난 2000년에 바꾼 수수료였는데요. 그때도 이제 워낙 이 복비가 문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제 개편했습니다. 근데 이제 14년, 15년, 내년 정도에 바뀔 예정이니까 15년 만에 전면 개편할 움직임이 보입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전세와 매매에 따른 수수료 왜곡 현상입니다. 즉, 지금은 거진 대부분 전세 거래가 많은데 특정 가격대에서는 전세를 할 때에 이 내는 수수료가 더 많습니다. 가령 뭐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을 사고 판다.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율은 0.4%니까요. 예. 160만 원만 부동산에 주면 됩니다. 근데 이 원칙대로 하면 전세 4억짜리를 얻을 때는요. 최대 0.8%. 그러니까 32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전세 가격이 3억에서 6억대는 0.8% 이내에서 부동산과 협의를 한다.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매매 0.4%보다 2배나 높지 않습니까? 0.8%니까. 그렇죠. 아마 이 전세 수수료율을 대폭 수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부동산 중개업 쪽에서 요새 그 전세밖에 없잖아요. 매매 수요가 없으니까. 힘들죠, 부동산. 예, 힘드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좀 그러기가 그런데 예. 수수료율이 좀 높은 건 사실이죠. 예, 일반 우리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예, 특히 이제 전세는 가격대에서도 이 너무 왜곡이 큰 게 뭐냐면 이제 3억 원이 안 되면은 0.3%입니다. 전세값은요. 예. 근데 이제 3억 원이 넘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6억까지는 0.8%에서 협의한다 이렇게 되니까 예.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0.8%니까 받으려고 하고 예. 이 협의니까 또 이 전세 얻는 분들은 그냥 뭐 0.4%, 0.5%에서 그냥 끝내자 막 이러면서 또 그렇죠. 다른 얼굴 붉힌 일이 예. 생기니까 예. 아마 지금 나오는 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0.5%, 0.6%에서 그냥 정부가 팍 찍어가지고 예. 이걸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협의라는 것도 빼고요. 조금 낮춰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균 전세값이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철진의 경제시선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 검찰과 경찰 어제 세월호의 실소유주죠. 유병언에 대한 은신처로 지목된 이 경기도 안성시의 금수원 진입해서 수색을 진행했고요. 오늘도 그 수색은 계속됩니다.
아마 금수원이 폐쇄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6명을 체포했다고 하지만 원래 잡으러 들어간 신엄마, 김엄마 이 2명의 엄마들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와중에 수색에 항의하는 여신도의 자해소동까지 빚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구원파 지금 다시 언론을 데리고 놀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종교 전문가시죠. 부산장신대 탁재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말입니다. 그 구원파 요 신도들 언행, 이 언론 플레이요. 네. 뭐 김기춘 실장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기춘 실장한테 굉장히 김기춘 시장을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뭐죠? 이 오대양 사건. 오대양 사건에서요. 예. 이런 그 움직임, 이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것들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반적 수준이 아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구원파가 굉장히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제 대응하고 있거든요. 시위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예. 근데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가 예. 구원파가 그냥 단순 기업체가 아니라 예. 종교적인 성격을 많이 띈 단체이기 때문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업이 비윤리적이고 범죄적인 사건에 휘말리면 예. 기울고 또 기업 정수가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고 미랑과 망명을 시도한다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그래야 될 텐데 예. 이렇게 당당하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게 종교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구원파가 유병헌을 감싸는 이유가 예. 기업 총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구심점이기 때문이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유병헌 씨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구원파로서는 단순히 의리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배교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소속원들이 상당히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또 다른 측면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데에는 안정적인 중간 간부들이 있다는 걸 반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 간부들이 신도들을 효과적으로 또 의도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데 상당히 이런 점들은 일반적인 사이비 종교 단체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경이 유병헌 씨의 신변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중간 간부들에 대한 압박이나 통제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거 생각합니다. 허리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그 여쭤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분명히 이게 지금 이 언론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정치권 이렇게 막 그 데리고 노는 듯한 이런 태도 취하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유병헌 키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그 다수의 수사 인력의 투입이라든지 관계기관장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직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들은 우발적이든 아니면 조직적이든 이들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 손, 유병헌 키스. 제가 탁 교수님께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유병헌 키스에 대해서 예전부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실명들이 거론되기보다는요, 저희 선친이 경험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유병헌 구원파에 대한 언급이 진행되면서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 시기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압박들이 굉장히 이루어졌거든요. 감시라든지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것이 특별히 정관계 인사들이 개입되지 않고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저는 좀 의아한 점이 검찰에서 이런 실체들에 대한 언급들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이 지금요? 수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점이 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요? 네. 예? 사실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금수원을 압수수색하겠다 일주일 전부터 얘기하고 나가지고 그 이후에 예전에 한다든지 사실 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있어가지고 여쭤본 건데 네. 이런 키스들 말이에요. 예? 네. 다시 말해서 이 어렸을 때부터 키워가지고 요소요소 박아놓는 거 네. 이게 다른 종교 그러니까 좀 그 사이비 종교 쪽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이죠. 일단 기성 종교 단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통성이 부재하다 보니까 종교 외적인 그 조건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어떤 네. 단체는 이제 정관계 인맥을 통해서 혹은 또 때로는 그 정관계 인맥을 이용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존재의 가능성을 좀 넓히려고 하는데 정관계 인사들에게 일종의 생명보험이죠.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그리고 그것이 또 부정직하거나 불법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러한 거래에 응했던 사람들도 돕지 않고는 어려울 수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우발적으로 정보를 준다든지 혹은 자발적으로 정보를 주는 것을 지금 보면은 금수원 내에 있는 20여 명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집단 지도 체제든지 지도부가 이러한 정보들을 모아갖고 분석하면서 유병헌 씨의 도피나 구원파의 향후 진로들을 모색하는데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검경의 수사나 혹은 언론의 예측들이 전문가들의 예측들이 맞은 적이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한 발짝 앞서서 가는 이유는 그런 유병헌 키즈들을 통한 고급 정보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염려가 사실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에요. 우리 5013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릴 겁니다. 저도 이게 궁금하거든요. 엄마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여성 신도들이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충성을 하는지, 정통 종교가 아닌 종교들은 여성 신도들의 이 충성과 헌신이 남다르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해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모든 종교단체들이 특별히 여성이 많다거나 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남녀가 공이 같이 있다 하더라도 또 여성들의 역할이 또 헌신적이다 보니까 두드러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구원파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어떤 뭐 교리적인 특징이나 그런 것들은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병헌 구원파의 조직 특성이나 과거 경험에서 저는 그 이유를 좀 찾고 싶은데요. 먼저 구원파는 겉으로는 굉장히 평등한 수평 조직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되면은 구원파는 철저하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병헌 씨의 지금 현재 어떤 구원파 내에서의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적인 지위를 고려한다면은 통제하기 어려운 남성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통제가 용이한 여성들을 중간 간부로 선호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또 특별히 어떤 과거 경험이 있냐면요. 예전에 이 유병헌 씨 구원파에서 반발해서 이탈한 그룹이 있거든요. 그들이 남성 간부들이 중심이 된 그런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이 현재 또 다른 구원파로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유병헌 씨의 구원파로서는 일종의 경계 심리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 통제가 용이하고 또 과거와 같은 동일한 실패를 막기 위해서 중간 여성 간부들에 대한 신뢰나 활용도가 높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교수님께서 보실 때 지금 구원파 내부의 강경펑경, 온건파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고 그런 갈등이 존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강경파다, 온건파다 이런 분류보다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병헌이 있는 구원파와 유병헌이 없는 구원파에 대한 이견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적으로 구원파를 볼 때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유병헌 씨가 있는 상태의 구원파 조직이 좋으냐 아니면 유병헌 씨가 없는 구원파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구원파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혹은 국내외 네트워크나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을 고난할 때요, 고려할 때요. 일부는 유병헌은 그냥 고난받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남고 구원파는 다시 안정을 찾아야 된다고 모색하는 그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검경이 구원파 내부의 분란을 활용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놓쳐져서는 안 될 포인트는 예. 구원파 신도들은 유 씨를 버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유 씨와 구원파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안정을 되찾을지를 고민하는 그룹이라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만일 말이에요. 유병헌과 구원파의 관계에서 유병헌이 없어도 구원파는 존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다면 네. 그럼 유병헌을 대체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대체할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일반적인 이런 그 종교적인 단체들이 예를 보면은 예.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으로서 어떤 종교 지도자가 사망한다든지 예. 혹은 감옥에 범죄적 행위로 감옥에 갇힌다든지 예.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 예.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예. 교주가 죽게 되면은 이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든지 혹은 교주가 범죄적 행위로 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행위로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법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보지만은 신도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교주가 그들의 지도자들이 고난받고 있다.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가 있는 이상 이 구원파 조직은 지속될 수 있죠. 설령 유병헌 씨가 갇혀도 예. 고난받고 있다는 관점으로 그 신도들이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비상 위기 체제로 가동해서 예. 진행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감옥에 있지만 역시 그는 구원파의 구심점이고 예. 그 유병헌을 지금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중군 지도 그룹들은 여전히 활동할 거기 때문이죠.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볼 텐데요. 네. 첫 번째, 6천 명이나 투입해가지고 이 수색하는 거 효과 있다고 보세요? 현재적으로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진 않죠. 예. 근데 참 한국 공권력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소도시는 봉쇄할 수 있는 의사를 병력이죠. 밝혔고 예. 고급 기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또 부정적인 여론도 한계에 도달했고 6천 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되고 CCTV 연계망을 통한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고 거액의 형사금까지 걸었는데도 주목할 만한 진전이 없거든요. 예.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구원파가 정보기관 이상의 주도 면밀한 조직이거나 아니면은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조직적인 도움을 외부로부터 받고 있다. 저는 후자의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유병헌, 기스나 네. 이런 사람들. 네. 자, 유병헌 어디 있을까요? 밀항해가지고 외국으로 도망 나갔을까요? 아니면 어디 땅 속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밀항의 가능성도 있죠. 그가 갖고 있는 해외 조직과 인맥 그리고 해외 재산들을 볼 때도 가능하고 또 오랫동안 연안 해운업을 해온 그로서 다양한 인맥과 루트를 확보하고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만약 유 씨가 구원파를 남겨두고 밀항을 했다면은 예. 저는 유 씨 스스로 무책임한 종교빙자 경제사범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으로 보긴 하거든요. 외국으로 나가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예, 하지만 만약에 밀항했다면 스스로를 종교빙자 경제사범으로 전락시키는 것이겠죠. 예, 130kg짜리 아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같이 움직인다 혹은 따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지만 현재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동선을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너무 눈에 띄잖아요. 너무 거구니까. 네? 너무 거구니까 눈에 잘 띄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 장소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종교 전문가시죠. 부산장시대 탁재희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들어갑니다.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 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쇼핑몰에서 전화 상담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됐는데 서비스하는 일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얼굴을 보지 않고 전화했을 때 막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너는 쇼핑몰을 찾아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위협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좀 겁이 나기도 하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위축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긴 하죠.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손님이 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본인들이 실수하고 곳에 흠집을 내거나 입다가 잘못된 부분들도 원래 의류가 잘못 제작된 게 아니냐면서 막무가내로 상품을 교환하거나 환불을 요청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있어요. 예. 자, 지금 여러분 들으셨죠? 대충 우리가 오늘 어떤 부분을 고발할지 짐작이 가셨을 겁니다. 바로 이 전화로 안내를 하거나 상담하시는 분들의 고충인데요. 여러분들 그 다산 콜센터 아시죠? 120인데요. 다산 콜센터 120.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정말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부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는데요. 자, 지금 이 자리에는 다산 콜센터 신명숙 상담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이거 끝나시면 가셔야죠. 네, 출근하셔야죠. 네. 예. 그런데 우리 신명숙 사무장께 여쭤볼게. 지금 서울시 직원이 아니시라며. 이 다산 콜센터 120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콜센터이고요. 처음에 서울시 시정 업무 위주로 하다가 25개 자치구 그리고 보건소까지 다 통합을 하면서 서울시 전반적인 시정이나 구정 업무를 한 곳에서 다 상담을 하고 있는 곳이죠. 예. 그런데 저희 지금 일하고 있는 상담사들이 대부분이 아니죠. 저희가 100%가 다 그 민간 위탁에 소속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전화를 처음에 서울시에 전화했을 때 전화를 받는 첫 번째 받는 분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거죠. 그렇군요. 비정규직. 그러니까 지금 1인 시위도 하고 그러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1인 시위를 저희가 재작년에 됐죠. 이제 겨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서울시에서 그 박원순 시장이
잘 했던 것 중에 하나로 저희 평가받는 것이 비정규직 정직화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1, 2차 얘기를 하면서 청소 노동자든지 이런 직접 고용을 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다산콜센 상담사들 가장 문제가 좀 많다라고 했던 콜센터인데 여기 노동자들은 저희 비정직 상태에 그대로 있는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박원순 시장 얘기했는데 박 시장의 공약만은 아니죠. 이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 제가 깜짝 놀랄 말씀 하나 드리면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하면 뭐 너무 좋은 일이지. 내 식구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도 당연히 지지하실 텐데 근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서울시에서 청소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니까 중간에 용역 수수료가 확 빠지니까 오히려 청소 노동자들 고용률도 높아졌는데 오히려 예산은 줄어들었다라는 보고가 나와 있고요. 국회 청소 노동자도 한참 논란이 됐었잖아요. 작년에. 거기서도 연구 보고를 해봤더니 예산이 1년에 5억 정도 오히려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업체들이 먹는 것이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급여도 일부 올라가고 고용의 질도 높아지고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서비스를 받는 분이 비정규직 간접고용이라면 괜히 좀 찝찝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비정규직 간접고용 상태 제대로 할까 이런 약간 걱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직접 고용되면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한편으로는 고용도 안정되고 근데 거기 세금까지 절감된다. 그러면 이건 일석삼조의 좋은 정책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박원순 시장은 진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약속도 했는데 그럼 왜 안 해주고 있어요, 이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신명숙 상담원들 이야기 때 한 500여 명의 이제 대규모 직군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하고 싶지만은 스타일이 이렇게 주변에 기존의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협의해서 하는 스타일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그런 걸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약속을 하면 지켜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NGO 출신이 하지만 저희가 오히려 박원순 시장 이건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좀 강력하게 촉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진짜 그 노동 조건 안 좋죠. 우리 신명숙 상담원께 제가 여쭤보는데 콜센터 그죠? 네. 지금 3개 위탁업체로 나눠져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3개 위탁업체가 서울시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는 어떻게든 서울시에 그야말로 갑인 거죠. 서울시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담사들을 짧은 시간 아니든 뭐든 정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콜을 받게 하고 그러게 해서 경쟁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체계도 콜수를 많이 받을수록 급여를 조금 뭐 5만 원 더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적은 급여가 저희가 평균적으로 받아야 이제 실제 받는 돈이 한 14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5만 원이 어떻게 보면 저임금 노동자에서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 5만 원을 더 먹기 위해서 하루에 뭐 110콜의 전화를 받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그 산업안전공단에서 이제 얘기한 게 있어요. 2시간의 상담사들은 그 전화 상담사들은 2시간에 15분씩 휴식을 취해야지만 된다. 그런데 저희가 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거 휴식을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집에 자녀들도 있고 본인이 이제 가장인 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몸을 무리를 해서라도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더군다나 이게 이제 그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호소하는 한결같은 고통인데 그 진상이라고 그러죠, 진상. 그 이상한 사람들. 그거 많죠. 예? 네, 그렇죠. 저희가 그 다산콜센터가 생긴 지 이제 7년이 넘었죠. 7년 다육하면서 그 처음에 만족도,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친절하다고 그렇게 칭찬해주듯 이제 민원이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 점점점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 대한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울시라든지 구청에서 직원들이 본인들이 민원 제기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뭐 처리를 안 해주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불만이 저희 쪽에 오는 거죠. 그래서 왜 5%, 만들어서 그런 민원을 처리해주기로 했으면서 왜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냐. 그런 이제 그래서 욕설뿐만 아닌 거죠. 욕설뿐만 아니라 고함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당장 나오라고 해라. 시장 나오라고. 네, 그렇죠. 안 나오면은 내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뭐 찾아가겠다. 뭐 다음에는 뭐 그야말로 칼을 들고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민원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희가 지금 제일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스트레스 지수를 좀 감당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 저도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곧 있으면 4년 차가 되는데요. 4년 만 4년이 넘어가는데 저희도 몰랐는데 저는 그래도 스스로가 굉장히 그래도 이제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는 잠시 좀 쉬고 싶은데 다음 것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 스스로 그래 우리가 하는 일을 매번 이렇지 좀 참고 넘어가서 있었죠. 그런데 무슨 이제 저희가 대사증후군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어요, 센터가. 보건소에 나와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정신보건센터 한번 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본인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 굉장히 약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그런 이제 소리치고 이런 소리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이제 두근두근 거리고 그런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진 거죠, 저도 모르게. 그래서 4년 동안에서 이 일을 정말로 계속 한다고 하면은 10년 됐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고민도 좀 많이 들고 있죠. 그렇죠. 스트레스. 더군다나 뭐 성희롱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네. 뭐 청취자들께서도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바로 우리 콜센터 노동을 대표적인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은 끊임없이 감정을 쏟아부어 소진되는 그런 노동이기 때문에 이미 서양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감정 노동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콜을 받는 공간도 아주 쾌적하게 해주고 옆에서 콜 듣는 소리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간격을 띄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전화하는 사람들이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해야 될 예의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오히려 저 콜센터 노동자들을 막 닥달을 하지 오히려 시민들에게 교육이 없었는데 최근에 뭐 성희롱하면 이제 바로 사실은 서울시에서 고발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담원이 직접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말 민망한 성희롱도 자주 발생하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소중한 노동자들이고 상담원 선생님들이 그분들에게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그다음에 성희롱도 한다. 이건 정말 일부 시민들의 일인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거죠. 네. 그러고 사실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에는 진짜 당사자 가서 소리 지르고 야단을 쳐야 돼요. 당사자라는 게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당신 왜 약속 안 지켜? 맞습니다. 뭐 사기꾼이야? 뭐 예를 들면 당사자한테 가서 그래야 돼요. 그럼 뭐 우리 박원순 시장 전화도 잘 받아준다 그러는데 번호를 공개하든지 해서 당사자한테 가야죠. 예를 들면 좀 우리 실제적으로 어떤 일 좀 당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저도 전화를 받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자세히 이제 떠올려 보니까 그게 성희롱 발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화가 발신번호를 또 제한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신번호로 제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욕설이라든지 성희롱 발언만 하고 그냥 끝낸 거죠.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또 지금 문자 상담 저희가 또 하고 있는데 그 문자 상담으로 계속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분이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걸 또 차단하기도 어려운 상태인 거고 그러면 문자로 상담하신 분들은 계속 그 욕설이라든지 성희롱 발언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문자도 번호 뜨죠? 네. 근데 그것도 번호가 뜨는 것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신고해야죠. 네. 우리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 계속 문자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9012님, 다산 콜센터 저 정말 잘 이용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정말 몰랐네요. 1011님, 저도 콜센터 일 해본 적이 있어요. 화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아는 기회였죠. 5578님, 성희롱한 사람들 실제 처벌받은 경우도 있나요? 있죠. 신고하고. 예전에 서울시에서 3번까지 뭐 이렇게 기다렸다가 3번째 고발하고 그랬는데 지금 바로 즉시 고발한 책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경향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건 뭐 정말 성희롱은 일반적으로도 범죄이고 콜센터 노동자 하는 건 더 범죄다. 보이지 않는 데서 더 음습하게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는 상담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서울시와 관련된 중요한 안내를 다 해주기 때문에 일반 행사 안내, 뭐 교통 안내, 심지어는 뭐 어디서 어디 가느냐 이런 거 급할 때 다 안내해 주시거든요. 저 한번 써봤는데요. 그 밤에요. 한 10시 넘어서 약국 있잖아요. 약국 연대를 다산 콜센터 가니까 그거를 다 조회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 거기 감격했어요. 그리고 교수님 택시 우리 지갑 놔도 내리는 경우 있잖아요. 바로 전화하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이런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얼마 전에 지갑 찾았거든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서비스거든요. 근데 제 상담원이 굉장히 포인트 짚어주셨다는데 바로 이런 좋은 서비스 또는 시에 대한 불만까지도 접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시의 직원이 아니면 아무래도 그게 집중하기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직원이면 내일처럼 우리 서울시이니까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지방선거 공약 너도 나도 하지 않았나요? 그거? 지금 대부분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뭐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는 원칙과 방향 다 찬성을 하셨어요. 참여연대에서 제가 보낸 정책 질의서에도.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는 그게 화두였다면 이번에는 실행의 단계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접 고용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콜센터 노동자 직접 고용까지 결단을 내린 지방 정부가 없어서 서울시를 필두로 해서 결단을 이제 내려라. 심지어 비용도 줄어든다. 못할 리가 없다. 이제 강력하게 저희가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8192님이 여쭤보신 거 제가 대신 여쭤볼게요. 예. 문자 상담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이신데 잠깐 우리 신명수 상담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수신 번호에 02120을 넣고 질문 넣어주시면은 문자 상담소에서 거기에서 받습니다. 와, 02120입니다. 119. 02120. 02에 110. 120번. 아, 120번. 네, 120번. 02를 지역번호를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120 해가지고서 문자 하면은 바로 한다. 이렇게 참 좋은 건데. 자, 우리 신명숙 상담업계 여쭤보는데 제일 지금 서울시 바라고 싶은 게 어떤 겁니까? 정규직화.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약속했으니까 이거는 얘기할 필요조차 없어요. 이건 이 사람들이 해줘야 됩니다. 어떤 겁니까 또? 네,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며칠 전이었죠. 생활 정보는 인터넷에 검색을 하자.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그런 게 있죠. 직접 고용하기 위한 포석으로서 뭐 인력 감축이라든지 업무 재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라고 일을 하는데, 근데 저희가 인력 감축을 동반한 인위적인 구조적이 아니라 다산콜센터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그 전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상담사들 내부적으로도 우리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뭐 먼저 보도자를 뿌리고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주도로 본인들이 그 상담사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차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좋은 일자리, 우리가 안정적인 일자리, 노동인권이 보장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이제 같이 상담사들 의견을 반영이 되었고, 그러면 저희도 이제 같이 업무하면서 가지고 있는 만족도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상담 스킬이라는 것들을 저도 좋은 상담사끼리 저 공유를 하고 이런 좋은 이제 그 인적 재산들, 지식들을 그 시민들에게 다시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황의 민간 일터에서는 그런 게 어려운 거지. 개인 경쟁이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내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야지 누군가의 공유를 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죠. 만약에 공유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내 개인 평가에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도 서울시 직접 고용을 분명히 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에 이제 그 과정도 중요하다. 어떻게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가져갈 건지 그런 고민들을 이제는 또 우리 그 노동자인 그 상담사들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는 말이나 이미지로 다 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몸으로 보여줘야죠. 언제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0327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감정 노동자분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힘내시고요. 저처럼 응원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요.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든든하실 거예요. 안진걸님이 든든한 얘기가 아니고 단체가. 또 같이 하죠. 그렇죠. 1254님 또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상담원을 남성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성희롱 같은 건 없지 않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긴 아이디어인데. 몇 분 있죠? 네, 저희가 지금 한 80%가 여성 상담사이고 한 20% 정도 남자 상담사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실 시민의식과도 관계되는 문제니까. 그 좀 어렵게 일하는 사람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지금까지 다산콜센터의 신명숙 상담원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재능 교육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일이 많은 하루였는데 내일은 어떨지 또다시 궁금해지네요. 자, 전 내일 7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